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개요 중에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파트는 자세하게 나중에 그 하나의 한 학기 과목으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방대한 분량이고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틀 안에서 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지털 증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고 유체물과는 다른 특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아주 개략적인 상황만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라고 얘기하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법에서 이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신이라는 존재가 없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100%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어떤 약속에 의한, 약속이라 하면 법률이겠죠. 그죠?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과거의 것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우리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범죄 또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을 침해했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는 이제 정보 침해 또는 정보 보안의 관점에서는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완벽하게 이 사람이 저질렀던 부분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에 의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수집을 하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적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증거를 다루는 사람이 일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그 증거의 가치를 평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 판결을 하거나 편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데 편결을 하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증거를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간다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 재판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증거를 다루는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연결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실제로 증거가 좀 그 증거가 높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형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증거를 얻은 경우에는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증거를 수집을 했을 때는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실제로 그 증거 가치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기술적 측면도 있지만, 그 증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거를 취득을 하는 경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차이 정도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증거 능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보려면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면 검정고시로 자기가 그 정도 수업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죠.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사법고시는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을 바시험을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바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교 그 수능을 통과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학습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적 자격을 우리는 증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알아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법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증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걸 우리 증거 능력이라고 하고요. 증명력은 그런 자격이랑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그 증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것들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사 내가 진술을 하고 증언조차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이 반드시 믿을 만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거짓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짓말한 증언을 재판장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저걸 어떻게 믿지? 이건 증명력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 능력은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증명력은 실제로 그 증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증거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을 어떤 사람이 목격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목격자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살인하는데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칼에 남겨진 지문이 이 피고인의 지문이에요. 근데 목격자는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칼은 나온 지문하고 이 지문이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칼을 이 피고인이 잡아서 찌른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칼과 거기는 지문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한 정도를 우리는 증명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의 종류에는 방금도 약간 언급했지만 목격자가 말로써 하는 것을 우리는 진술 증거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범행에 아까 얘기했던 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했던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것들 우리는 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증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일기장에 쓰는 것도 서증이에요. 내가 말로 할 수 있지만 일기장에 써놓은 것, 그걸 서증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일대 장부들도 서증이라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적은 그 조서들 있잖아요. 진술 조서. 이런 것도 우리는 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는 증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말이 있을 수 있고 종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증거 자체는 일반적인 증거와는 다른 특성들을 매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물증, 서증, 그 다음에 진술 증거 이거나 별개로 아예 챕터를 나눠 가지고 우리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처리할 때 법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업 시간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특성을 배웠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압수를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갈 때는 물건을 잘 포장을 해서 아무나 열어보지 않게 하고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이게 훼손이 되고 또는 그거를 약품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혈흔을 갖고 있는데 혈흔 자체를 재판장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혈흔을 우리가 약품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한 후에 거기서 나온 혈액형이나 또는 DNA라고 하는 그런 정보값을 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을 관리하고 증거 가치가 있는 어떤 값으로 나올 때 관리하는 것과 디지털 증거처럼 이때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갖고 가는 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증거에 관련된 분석과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분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우리는 별개의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유형화 시키죠. 우리는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것들은 그 각각 분류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분류를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 것을 논의를 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서요. 어떤 저장하는 매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게 마그네틱 테이프로 된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CD나 DVD처럼 그 판을 긁어서 광학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처럼 반도체 소자에다가 데이터, 이진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거를 분석해 내거나 아니면 삭제되거나 망실된 거를 복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처럼 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문서로 정리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진 파일,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영상을 촬영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생성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른데, 이것도 되게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포렌식 관점에서 중요한데,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이거는 뭐냐면 보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그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걸 얘기를 해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컨텐츠, 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관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사상과 이런 철학과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개입된 거죠. 근데 디지털 기기로 생성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디지털 기기를 작동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가 처음에 세팅된 방식대로 생성해내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우리가 켰어요. 그러면은 그 운영체제가 컴퓨터 언제 켰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사용자의 이름으로 로그 온을 했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USB 드라이버를 꽂았는데 언제 꼽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 브라우징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그리고 기기 얘네들이, 그리고 운영체제 얘네들이, 또는 소프트웨어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기기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생성한 것들을 우리는 생성 증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분석할 때도 다르지만 이게 증거로서 쓰이는 것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기록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0과 1로 해석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하는데 0과 1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모르스부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르스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를 보낼 때는 1, 그리고 보내지 않은 때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치면은, 전자기적 특성을 가진 친구들은 그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을 가지고 N극과 S극을 밀어내면서 우리는 거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극으로 가진 거는 0, 그리고 S극을 가진 거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내는 거죠. 그게 우리는 전형적으로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드라이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자기적 특성 가진 애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다룰 때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전자기적 특성을 갖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자력을 어떻게 우리가 자기장이나 자력 속에다 이게 노출이 되면 데이터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망실이 됐다, 떨어뜨려서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헤드나 이런 것들이 간극이 틀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복구할 때 그런 헤드를 다른 걸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복구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하드디스크가 전자기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어도 N극과 S극의 정도가, 예를 들어 강한 S가 있겠지만 이걸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약한 S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구를 할 때도 삭제를 했어도 그걸 복구하는 방식을 미세한 S극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조작을 하면 삭제하기 전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광학성 특성은 뭐냐면, 컴팩트 디스크나 DVD 같은 경우죠. 이 친구들은 그 광학적으로 우리가 빛의 굴절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여러분이 있는 LP판도 마찬가지죠. LP판도 그 간극이 패어진 거에 따라서 이
읽어내는 그 파장을 분석을 해서 소리로 하는 것처럼 CD나 DVD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을 표현할 때 패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빛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 그런 정도고요. 다만 이 친구들은 한번 긁어놨기 때문에 자기장 같은 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실하는 것들이 이제 빛의 굴절을 방지하는 뭐 사포로 밀거나 아니면 부러뜨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 복구를 하게 되면은 CD 같은 경우 사포로 밀었으면은 사포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사포 밑에 부분도 역시 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내거나 만약에 잘라졌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어 붙여 가지고도 예, 그거를 이제 복제 그러니까 분석 삭제된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용되는 건 반도체 소자죠. 반도체 소자는 USB든 SD카드, SSD든 플래시 메모리든 마찬가지인데 이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집적도가 되게 이제 그 높아지고 그리고 그게 아주 작아지면서 각각의 그 트랜지스터에다가 전류를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고 하는 것에 따라서 1과 0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하나의 그 셀마다 저장이 되어 1과 0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00개의 셀이 있으면 100개의 0과 1을 저장해내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모터를 돌리잖아요. 그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모터를 돌리는 그 스피닝 속도에 따라서 정보를 쓰고 읽는 거가 작용을 하고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전력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전력으로도 인식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 모터가 고장되거나 거기에 이제 그 헤드가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간극이 틀어지거나 하면은 뭐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실제로 그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도 그 안에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장된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는 대단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SD 카드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친구들은 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요. 반도체 하나의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쓰고 읽고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 트랜지스터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 안에 있는 애들을 골고루 사용을 해요. 골고루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쪽 데이터 옮기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이거를 원래 상태에 있는 것대로 유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렌식적 관점을 봤을 때는 원본의 동일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난번 과정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친구들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자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주 기억 장치는 한번 저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친구들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 저장해 놓고 있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에다가 올려서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연산을 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한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제 기록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이 되느냐. 이것도 뭐 사실 상식적인 문제예요. 종이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글자들을 저장 매체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A, B, C라고 하는 문자들을 코드로 만들어 놓고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A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진수로 만들어지고 B라는 건 어떠한 이진수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니 코드라는 거를 맞춰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역시 영상 데이터로 얘네들이 이제 코드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유니코드처럼 어떠한 글자는 어떠한 이지수에 대비돼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림을 표현을 하고 색감을 어떠한 색감을 가진 거는 어떠한 이미지를 표현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영상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보관 증거들을 결국은 이진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게 되지만 그 이진수를 결국은 다시 우리가 포렌식 관점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표현해낸 것인가를 거꾸로 이게 확인해 내야 되는 이런 임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유형들을 보면 요거는 결국 증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진수에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살인 사건을 하려고 하는데 살인 사건을 공모를 했다. 공모를 했는데 분명히 가설을 세울 때 얘는 분명히 통신 데이터로 이메일을 보냈거나 아니면 메신저 파일을 가지고 소통을 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장 매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렌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메일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메신저가 어떠한 메신저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시점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시점 자체가 꽤 오래됐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의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포렌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친구가 검거가 됐는데 불법 촬영,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걸로 우리가 검거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아마 클라우드나 옮겨놨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기 PC나 이런 걸 저장했을 것 같다고 하면은 그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는 뷰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범죄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로 표현이 됐을 거고 이용했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썼을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포렌식 관점에서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포렌식 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에 따라서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애플에서 만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맥 OS 그 다음에 iOS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운영 체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해당 운영 체제가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해당 그 운영 매체가 시간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개의 구동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포렌식을 하는 사람은 해당 운영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그 범인이 어떠한 기기로 어떤 운영 체제를 썼느냐에 따라서 포렌식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갖고 우리가 그 사용 기록을 본다든지 웹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어떤 임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해당 웹 브라우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롬도 있을 수 있고 엣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썼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새롭게 나온 어떤 걸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크웹을 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다의 특성을 모조리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을 쓴 사람은 카카오톡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포렌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셔야 특히 추적을 할 때, 특히 해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방화벽에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경로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각각 경로들에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장비들에 남아있는 로그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그런 해커들을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는 유형들에 따라서 그 유형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거고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다르면 해당 운영체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이제 교통카드나 통신 기록들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점차 디지털을 활용한 매체나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어떤 그 군 있죠. 군락 이런 것들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유심 칩이 있으니까 유심 칩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도 꽤 많죠. 그리고 교통카드나 이런 친구들도 역시 해당 교통카드를 마그네틱으로 긁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KBK나 KPay나 아니면 티머니페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서비스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과 매체와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다시 언급했던 얘기, 아까도 설명했던 얘기지만 보관 증거, 그거는 컨텐츠다라는 겁니다. 이메일을 예를 들어서 써서 보냈다. 그러면은 이메일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는 보관 증거라고 할 거고요. 그 이메일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 아웃룩을 썼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구글 메일을 썼는지 네이버 메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그 메일을 서비스를 하면서 남겨놓은 증거들, 그걸 우리는 생성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어떠한 상황들을 그 증명하는데 다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메일을 썼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메일, 협박하는 메일을 썼고요. 그 협박했던 장소가 실제로 이 사람이 살인했던 장소하고 비슷한 장소인지 입증하고 싶으면 그 메일을 보냈던 위치,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성 증거가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을 썼다고 우리가 입증하고 싶으면 메일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거는 보관 증거,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각각의 입증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도 보관 증거와 생성 증거가 각각 달리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개론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설명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